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겪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저의 이야기를 듣고 너 정도 인생 이야기이면 정말로 드라마에 써도 될 정도라고 하도 그렇게 말을 해준 바람에 용기를 내서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동네에서 우리 아빠 이름을 대면 다 알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잣집이었어요. 선생님들도 저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항상 엄마는 주변에서 아줌마들이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안달이 났었어요.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면 아줌마들이 저를 보고 어머, 너가 걔구나. 이야기 많이 들었어. 우리 아들이랑 친하게 지내렴? 하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기도 했지요. 아버지는 변호사 출신 유명한 사업가였고, 지금이야 IT 사업이 유명하고 흔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똑똑한 머리로 수출도 하시고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재계에 아는 사람들도 많았고, 아무래도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인맥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사실 대한민국이 법조계 나라잖아요. 역대 대통령도 대부분 변호사나 법조계 사람이고 한번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주변에서 연락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지금은 로스쿨이라서 법조인이 많이 배출되지만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니까 주변에서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고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으니 어떻게든 콩고물 받아먹겠다고 주변 사람들이 알랑방구 끼고 장난 아니었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저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친구네 부모님들도 저에게 말 한번 걸어보려고 난리를 치니까 저도 당연히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도 그 시대에 스포츠카를 끌고 백화점을 밥 먹듯이 드나들면서 멋쟁이처럼 선글라스 끼고 정말 연예인처럼 다녔거든요. 엄마가 저희 학교에 올 때면 어깨가 으슥했습니다. 엄마는 특히나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소위 사치 부리는 것에 굉장히 큰 흥미가 있어서 남들이 보기에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사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행복도 얼마 가지 않아서 풍비박산이 났지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똑똑한 아빠가 사기를 당했거든요. 아마도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울대 법대를 다니다가 사법고시 시험 중에 은행권에 합격이 되어서 은행 높은 자리까지 갔다고 거짓말을 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니는 희대의 사기꾼을요. 우리 아빠가 그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였어요. 회사 자금이 그 사람한테 다 넘어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 위기가 아빠 회사에 직격타로 끼치면서 수출길도 막히고 현금 흐름 들어올 곳이 아예 막힌 거였습니다. 아빠는 쓰러졌어요. 그렇게 강한 아빠는 쓰러졌고 회사는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7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오니까 저희 집은 빨간 딱지가 붙었고 맨날 사람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철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것 때문에 저는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지요. 지금도 누가 문을 쿵쿵 두드리면 너무너무 무섭고 손이 떨려요. 누가 나를 찾아왔구나. 누가 나를 괴롭히러 왔구나. 하여튼 말도 안 되게 꿈만 같던 부자의 삶이 끝나게 되었고 저는 쓸쓸하고도 고독하게 반지하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쓰러진 아빠는 다행히 회복을 하게 되어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었지만 잘 나가던 사업가의 꿈을 버리지는 못했어요. 엄마와 저에게 내가 사법시험까지 합격한 사람이야. 절대로 이렇게 망할 순 없지. 지금이야 잠깐 너무 힘들고 사람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이지만 아빠는, 당신 남편은 무조건 이것을 기회 삼아서
위로 튀어오를 거야. 나만 믿으라고.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지?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야. 저는 아빠를 믿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밤 반지 하방에서 울었어요. 아무래도 자존심도 세고 사람들에게 돈 쓰는 재미로 하루하루 살았던 엄마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친구들도 못 만나고 굉장히 힘들어했죠. 하지만 그나마 서울에서 살던 그 지하방마저 월세를 내기 힘들어지고 아빠가 빚쟁이 신세가 되다 보니까 저희 가족은 빚쟁이를 피해서 멀리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의 먼 친척분이 남해 바닷가 마을에서 살고 있었고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그분의 동네로 저희 가족은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사실 이사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빚쟁이들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었거든요. 빚쟁이들이 맨날 저희 집을 찾아오니까 버틸 수가 있어야죠. 힘들어 죽겠고 그냥 진짜로 할복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갈매기가 끼룩대고 배들이 쫘르륵 서 있는 신기한 바닷가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용달차를 타고 8시간 넘게 달려서 내린 마을에는 짠내가 진동을 했어요. 엄마는 도착하자마자 에휴,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냐. 진짜 상상도 못했다. 하면서 우울해하셨고 아빠는 고개를 푹 숙였죠. 아무래도 아빠는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없었습니다. 빚쟁이 신세였고 아빠가 계속 저희와 함께 있으면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아빠를 잡으러 올 게 뻔했으니까요. 아빠가 잘 나갈 때는 정재계 사람들이 아빠를 어떻게든 보호하고 잘 보이려고 난리를 쳤는데 사람이 한 번 구렁텅이에 빠지니까 그렇게 아부를 떨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아빠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모르는 척을 하더라고요. 이게 냉정한 어른의 세계구나 느꼈습니다. 저는 엄마 그리고 동생과 함께 그 마을에서 적응을 해갔어요. 저는 한 분교에 들어가게 되었죠. 처음 전학 간 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애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나에게 욕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고요. 하지만 정말로 신기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한 일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보자마자 네가 서울에서 온 전학생이구나. 만나서 정말로 반가워.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너 바다 낚시 해봤냐? 안 해봤으면 오늘 저녁에 우리랑 하러 갈래? 이렇게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 주었어요. 그때 그 학교가 분교라서 정말 작은 곳이었고 한 반에 학생이 딱 5명뿐이었습니다. 저 포함해서 5명이었어요. 그것도 한 학년에 한 반이었지요. 아이들은 저를 신기해했고 저에게 질문도 많이 하고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정말로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따라서 항구 같은 곳? 배를 묶어두는 쪽 바닷가에서 밤낚시도 해보고 바닷가 근처에서 밤이 되었을 때 램프를 들고 돌멩이를 들어서 꽃게 같은 것도 잡아보고 군소 잡아서 데쳐가지고 초장에도 찍어 먹고 진짜 친하게 재밌게 지냈어요. 그래서 조금은 힘든 타지살이를 사람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지요. 그때 우리 엄마가 저희를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어요. 엄마가 도망가기 딱 일주일 전에 사건이 터졌거든요. 저희 집에 아빠를 찾는 빚쟁이들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 엄마에게 당신 남편은 어딨어? 지금 당신 남편 때문에 내가 돈 1억을 날리게 생겼다고. 당장 말해. 당신 남편은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하라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우리도 버리고 간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우리한테 묻지 마. 그 사람 돈도 없고 지금 도망자 신세니까. 그 사람이 당신 돈을 가지고 갔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깡시골에서 바닷가에서 짠내 맡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겠어? 그 아저씨는 순간 화가 나서 엄마의 뺨을 때렸고 너무나도 놀란 저는 아저씨 왜 그래요? 우리 엄마는 잘못 없어요. 우리 아빠도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나쁜 아저씨한테 사기를 당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한테 그만 뭐라고 하세요. 제발요. 엉엉 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저희 집 쪽으로 몰려왔고 그제서야 그 무서운 아저씨는 당장 니네 아빠한테 전해. 내 돈 1억 갚으라고. 알겠어? 소리를 빽 지르고 나갔습니다. 엄만 그 아저씨가 사라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고 저는 엄마를 잡고 엄마 괜찮아. 내가 엄마 지켜줄게. 위로를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없어서 그저 억장이 무너지고 죽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자괴감이 크게 들었어요. 엄마는 팅팅 부은 눈을 가린다고 시내로 가서 선글라스를 사러 갔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눈치를 보면서 줄줄 따라갈 뿐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엄마를 알아본 거였어요. 어머, 영순이 아니니? 너 서울로 올라가서 변호사한테 시집 갔다고 엄청 잘 산다고 소문 들었는데 왜 이 동네에 내려와 있는 거야? 그냥 아이랑 놀러 온 거지. 엄마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눈에 이거 내가 냉장고 문 열다가 박은 거야. 뭐 오랜만에 만나서 좋기는 한데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엄마는 저의 손을 잡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렇게 잘나고 콧대 높은 엄마도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었지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엄마가 받아들이기에는 벅찼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엄마는 저희를 남기고 도망갔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딱 편지 한 장 두고요. 엄마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미안하다 얘들아. 집주인 할머니가 너네를 도와줄 거야. 저는 엄마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저도 어린아이였거든요. 엄마가 필요한 나이였고 그래도 엄마를 믿으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오총사 아이들이 저를 도와주고 해서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에휴, 서울에서 사업 망하고 애들 데리고 깍쟁이 여자가 내려왔다고 할 때부터 알았다. 서울에서 대접받으면서 백화점 다닌 아가씨들이 이런 촌마을에서 버티기는 아무래도 힘들지. 참 힘들어. 그런데 이 가여운 애들이 무슨 죄라고? 대체 에휴, 이걸 어쩌면 좋노. 이 똥강아지들 불쌍해서 어쩌면 좋노. 큰일 났대 정말로. 할머니는 저희가 불쌍하다고 집을 그냥 빌려주셨고 저와 동생은 그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힘들었죠. 아빠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꾸시고 도망다니시느라 소식도 없으시고 저는 나이가 어려서 돈도 못 벌어서 먹을 것도 없었지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톳나물 같은 거를 바닷가 근처에서 따서 삶아 먹고 군소나 따개비 뭐 이런 거 가져와서 먹고 진짜 원시인 생활이 따로 없었어요. 정 안 된다 싶으면
제가 몰래 학교에 가서 애들이 먹는 우유 창고에 들어가서 우유를 훔쳐서 동생에게 주기도 했지요. 동생은 초코 우유를 좋아해서 제가 작은 매점에서 초코 제티 스틱 그거를 훔쳐서 훔친 우유에 타서 동생에게 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아무래도 전교 학생 수도 적은 판에 우유 개수가 항상 한 개씩 부족하고 학교 근처의 매점 아줌마가 제가 그 물건들을 훔쳐가는 것을 눈치채고 저희 담임쌤한테 말한 거였어요. 어느 날 누군가 대문을 쿵쿵 두드리더라고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소리가 대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였거든요. 저는 동생과 작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어 있었습니다. 형, 누구야? 절대로 소리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 형이 누군지 확인하고 올 테니까 절대로 소리내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만약에 형이 소리 지르면 집주인 할머니한테 바로 뛰어가서 형이 위험하다고 알려. 저는 정말로 살금살금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대문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대문 사이로 보니까 저희 반 담임쌤이 있었어요. 담임쌤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저는 문을 열고 선생님, 저희 집에는 무슨 일이에요? 진모야, 선생님이다. 문을 좀 열어봐. 선생님이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문을 열었어요. 선생님은 저를 보자마자 밥은 좀 먹었니? 아니요. 일단 이것부터 먹어. 안에 동생이랑 같이 있는 거지? 네. 선생님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밥이랑 스팸, 그리고 묵은지가 있었어요. 배가 너무나도 고팠던 저였기에 선생님이 건네주신 도시락을 받고서는 동생과 함께 와구와구 먹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저를 보고 에휴, 이렇게 배가 고프니 우유를 가져갔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우유를 훔친 것을 선생님은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이미 쌤은 알고 있더라고요. 손을 덜덜 떨면서 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게 아니라 괜찮다.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선생님 다 알고 왔어. 네가 동생 주려고 우리 학교 우유 창고에서 맨날 우유 하나 훔친 거랑 유통기한 지난 우유도 가져가는 거, 그리고 아랫길 슈퍼할머니도 내게 말해주었어. 네가 우유에 타먹을 제티 훔친 거, 네가 왜 갑자기 도둑질을 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있다. 네 사정 다 알게 되었다. 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저를 버리고 도망간 거, 그리고 빚쟁이에 쫓기고 우리 아빠 또한 거의 1년 가까이 연락이 두절된 것을요. 쌤은 제 손을 잡고 그랬어요. 진모야,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도둑질은 하면 안 된단다.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책 잡힐 일은 절대로 하지 말고. 알겠지? 그리고 공부 손에서 놓지 마. 선생님이 보기에는 너는 굉장히 똑똑하고 조금만 더 책을 붙잡고 있으면 서울에 올라가서 성공할 수 있어. 지금 집안 사정이 안 좋으니까 믿고 비빌 수 있는 언덕은 너 자신이야.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지? 그러면서 선생님은 저에게 매달 우유값과 책값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지요. 저는 저도 모르게 선생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고, 선생님은 괜찮다고 하면서 저를 어우러 만져주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소문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우리 엄마가 저와 동생을 버리고 가고 아빠 또한 빚쟁이라 저와 동생 둘이서만 이 마을에 남겨졌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나갔지요. 저는 속으로 아,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거구나. 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같은 반 독수리 오총사 친구들은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야, 진모야.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으면 우리한테 바로 말했어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네. 너 이 녀석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왜 그러냐? 우리랑 함께 힘든 건 나누어야지 힘듦도 절반이 되는 거야. 친구들의 따뜻한 말에 저는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그런 일을 겪고 있다고 말하면 너네들이 나를 안 좋아할 줄 알았어. 정말로 몰랐어.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들은 밤마다 바닷가에 가서 꽃게랑 이것저것을 주워가지고 각자 부모님들한테 줘서 반찬을 만들어 저와 동생이 먹게 저희 집 냉장고를 꽉 채워주었고, 오총사 덕분에 제가 타지 생활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이따금씩 빚쟁이들이 아빠를 찾으러 저희 집에 오면 오총사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저희 집으로 다 모여들어서 아는 잘못 없다요. 지금 남의 마을까지 쳐들어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인겨? 나 참, 야들 괴롭히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다 큰 어른이 되어가지고 무슨 돼지 멱다는 소리 내면서 애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어딨습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서 그렇게 한마디 해주니 무서운 아저씨들도 저에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초중을 나오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어릴 때는 사교육도 많이 받고 과외도 받고 책도 좀 읽어서 거기 있는 마을 애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오총사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되어주어 공부도 많이 알려주고 그랬지요. 저희 5명, 그리고 담임쌤까지 해서 저희 6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정말 가까웠어요. 제 가족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지요. 그렇게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잠적했던 우리 아버지가 동네에 나타난 겁니다. 빚 관련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버지께서 저희를 데리러 오신 거였어요. 저는 갑자기 친구들과 제대로 된 인사도 못하고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지요. 그렇게 저는 독수리 오영재 친구들과 선생님과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큰 빚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저희를 데리러 오신 거였어요. 그런데 솔직히 배신감이 든 것은 아버지는 우리 엄마랑 이혼을 한 상태였고 아빠는 이미 다른 사람이랑 재혼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자식인 저희는 시골에서 고생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빠는 빚 해결하고 변호사로서 다시 일하고 재혼까지 했는데 저희가 마음에 걸려서 서울에 데려온 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그동안 저희를 안 찾아오고 다른 여자를 만나기까지 한 사실이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희 안 찾아오고 뭐 하신 거예요? 저희가 몇 년 동안 썩은 우유 먹으면서 배탈 나면서 그 깡시골에서 버텼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제서야 저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도 저희는 아버지 집에서 살지도 못하잖아요. 아버지는 재혼했으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럴 거면
왜 데리고 온 거예요?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도 미안했던 것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결국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아버지와의 갈등이 심해졌고 싸우고 연을 끊었어요. 아버지도 재혼을 하고 나서 저희 아들 둘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재혼한 가족만 신경 쓰고 나중에는 저보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하고 결국 저는 동생과 정말 똘똘 뭉쳤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님 없이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저는 법대에 들어갔고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법조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렇게 세상에 혼자 남아서 폭풍같이 밀려오는 힘든 일들을 겪어내고 있을 때 저는 쓰러졌습니다. 공황장애 판정을 받은 거였어요. 정신과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요. 저는 잠시 변호사 활동을 그만두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산도 다니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산을 타고 내려와서 밥을 한번 먹은 뒤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반대편 신호등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저희 독수리 오영재 담임쌤이었던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다시 그분을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선생님? 선생님도 저를 보자마자 굉장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구나. 진모구나. 저희는 신호등 중간에서 만나 손을 잡고 거의 울고불고 했던 것 같아요. 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쌤은 대장암이 심해지셔서 교직을 떠나서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날은 외출을 해서 이제 볼일을 보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고요. 독수리 오영재 애들은 다들 서울로 올라갔는데 너랑 연락이 안 되니? 네, 쌤. 제가 아버지 따라서 급하게 서울로 올라가느라 애들 번호를 못 받았거든요. 저 아버지랑 연 끊고 지금은 혼자서 살고 있어요. 참,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힘드네요. 선생님, 그런데 몸은 얼마나 아프신 거예요? 저의 어린 시절을 따뜻하게 지켜주신 선생님의 몸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장암 말기였고 사실 걷지도 못할 정도로 힘든 상태였지만 그날은 집에 있는 자신의 물건들을 자기 손으로 정리하고 싶어서 집에 갔다 오신 거였어요. 얼마나 놀라고 마음이 아픈지 몰랐지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나에게는 정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처럼 보이는 선생님이 말기암이라니 참 충격이었지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수소문을 했어요. 독수리 오영재 친구들을 찾기 위해서요. 버스로 거의 6시간이 걸려서 저는 제가 10여 년 전에 살았던 그 동네에 다시 찾아가게 되었고 거기 아직도 살고 계신 마을 사람들에게 독수리 오영재 친구들의 번호를 아름아름 찾았어요. 다행히도 그 친구들의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바로 전화했습니다. 얘들아, 나 진모다. 너네들 나 기억하냐? 갑자기 아빠 때문에 서울 가게 되어서 너네랑 제대로 된 인사도 못했잖아. 우리 그때 우리한테 엄청 살갑고 따뜻하게 대해주신 그 선생님 지금 대장암 말기랜다. 우리가 다시 뭉쳐야 되지 않겠냐? 우리 어릴 때 우리를 품어주신 분인데 이제는 우리 성인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쌤을 품어줘야 하지 않겠냐고. 친구들은 저의 전화를 받고 하나같이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이게 얼마만이냐고 당연히 뭉쳐야 한다고 하면서 다들 모였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만난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 세월이 이리도 많이 흐른 거냐고 하며 옛 추억에 잠겼다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대장암 말기였고 가족들마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선생님 곁을 떠난 상태였어요. 저희 독수리 오영재 친구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교대로 선생님을 간호해드렸지요. 친구들은 우리가 쌤 때문에 행복한 추억이 많이 생긴 거 아니겠냐. 선생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줬어. 사실 우리 모두 살기 어려웠는데 그럴 때마다 쌤이 맛있는 것도 주시고 따뜻한 밥도 챙겨주시고 진짜로 선생님 같은 사람 또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이제는 쌤을 책임져야지 하면서 그렇게 저희는 쌤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쌤은 저희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외로운 내게 희망이 되었어. 이렇게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서 서로를 만나 말년에 힘이 되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구나. 너희가 다시 뭉쳤으니 내가 없어도 종종 뭉쳐서 서로의 인생이 힘들 때 의지하면서 살길 바란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선생님의 임종을 지키는 것을 계기로 서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외롭고 힘든 어른의 삶 속에서 어린 날의 추억을 공유한 저희는 둘도 없는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녀석들의 결혼식에 가서 제가 노래도 부르고 가족이 없는 저에게 친구들은 둘도 없는 가족이 되어 주었어요. 제가 단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독수리 오영재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저희 부모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상견례 자리에도 가주시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이 친구들이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축복받은 거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였죠. 그 친구들이 저에게는 정말로 전부였습니다. 제 전부를 줘도 될 정도로 아깝지 않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친구들 덕분에 남부럽지 않게 화려하게 결혼도 정말 든든하게 할 수 있었네요. 얼마 전에 친구의 딸이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변호사가 필요했었는데 제가 수임료 전혀 받지 않고 네 딸 다시 마음의 상처 아물 때까지 법적인 부분 내가 책임져서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정말로 다행이었죠. 제가 친구에게, 친구의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요. 나의 존재가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뭔들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친구들이 모두 축하해주러 왔을 때 속으로 저는 친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인생 잘 산 거고 정말로 남 부러울 것 없이 산 거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친구들이 4명이나 있으니까 인생 완전히 성공한 거구나. 정말 잘 되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귀공자로 살던 제가 집안이 망해버려서 시골로 전학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 한 명 없이 중년을 보내고 있었던 저에게 다시 만나게 된 친구들이 이렇게나 큰 마음의 든든함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네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저처럼 부모한테 버려지고 세상을 혼자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감정이 너무나도 커서 다시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기 싫고 그러실 텐데 그러지 마세요. 생각보다 내가 마음을 열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내게 따뜻한 마음을 주게 될 것이고 그 용기가 나를 또 다른 따뜻한 세상으로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용기를 내서 세상으로 들어가면 세상은 나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선물해 준다는 것을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을요. 세상이 내게 많은 것을 뺏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손에서 하나를 놓으면 세상은 내게 또 하나를 쥐어주게 되니까요. 아마도 지금 나쁜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용기를 내서 살아보도록 해요. 세상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도와준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그 친구들 덕분에 제가 살아온 것처럼 저도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이 굉장히 짧잖아요. 영원할 줄 알았던 젊음은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뒤를 돌아보니 나는 어느새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 지긋한 사람이 되어 있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한히도 많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어떠한 길을 걸어갈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저의 과거도 회상하게 되고 참 만감이 교차하게 되네요.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철문을 두드리고 너무나도 무서운 감정을 일으키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지나가고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환경과 나이가 되어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도 힘드신 분들이 있겠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하려고 우리 지금 인생 사는 거니까 악을 쓰고 행복해져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